예, 다음으로는 실제로 그러한 이제 환경 거버넌스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례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녹색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인데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우선 위원 수는 10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설치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분과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서울행동 21 실천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과위원회 특징을 보면 지속가능 발전 분과는 이제 의제에 따라서 주로 심의와 자문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과들은 독자적인 사업과 실행, 네트워킹, 조직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이런 집행과 기획, 실행 업무가 함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위원회처럼 심의와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아젠다도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도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킹도 하고 조직화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것을 전부 기획하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그런 것이 이 분과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분과는 5개 분과로 조정이 됐는데, 5개 분과는 다 실행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형태로 전환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세부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1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자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각 분과별로 각종 회의를 운영을 합니다. 거의 연 100회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환경 이슈 등에 대해서는 이제 포럼이나 워크숍 등, 그러니까 직접 실천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연 5회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날 등 민간 협력을 통한 환경 관련 행사도 연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들을 알리기 위한 환경 보전 사항 및 시민 실천 가이드 홍보물 제작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사업과 2020년도 사업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2019년도 사업은 기획 및 실행 사업으로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개최 등을 했고요. 또한 심의 및 자문 사업도 있는데, 생태계 보전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기도 했었고, 환경정책 자문이나 모니터링,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기획된,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사업 계획을 보면은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수립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전개하고 포럼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 시민인식 제고 행사 개최 및 분과별 각종 토론회나 포럼을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평가회나 국제환경회의 참석 얘기도 되고 있고, 국제환경회의 참석 및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진행되지 못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죠. 예. 이제 국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예. 기타 큐슈시의 환경 거버넌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타 큐슈시의 환경 거버넌스의 캐치프레이즈는 진정한 풍요가 넘치고 세계에 공헌하며 신뢰받는 그린 성장 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큐슈시의 환경 거버넌스의 의미는 세계 최초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18년에 작성을 했고요. 비전은 진정한 풍요로움이 넘치는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녹색 성장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타 큐슈시 그러니까 시청 내에는 SGS 미래도시 추진본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시장이 그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큐슈시 SGS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민과 기업, 금융, 교육기관 등등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큐슈시 SGS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민 누구라도 참여가 물론 공무원 마찬가지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세계 체계를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큐슈시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제가 환경수도 SDGs 실현계획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기본으로 놓고 기타큐슈시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고 향후에 각 분야의 행정계획에도 다 SDGs를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s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우선 해결할 6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 SDGs는 17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기타큐슈시는 6개 자신들이 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6개를 선정해서 우선 이것을 해결할 목표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오가와마치의 환경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사업을 한 곳인데요. 오가와마치라고 하는 곳에 원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쓰레기 소각장이 원래 2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졌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가와마치에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원하는 주민들 전부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계획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폐기물 분과에 참여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여 주민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이 쓰레기 소각장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짓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리고 또한 환경 문제까지 유발시키는데 이걸 다시 지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와 검토들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과 함께 어떤 방법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뭐 기업과 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들을 분류를 해봤더니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만약에 소각장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태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높은 열로 사실 높은 열로 태우려면 많은 또 그 연료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옥신의 어떤 발생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있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자원화한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다시 리모델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을 보내지 않고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바이오매스 플랜트를 만들고 있는 NPO 단체가 이러한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2001년부터 이것들에 대한 시험들을 계속해서 2006년에 실용화 시설을 가동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결국 행정과 주민과 시민사회가 협동을 한 그러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델 사업으로요. 학교 급식센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 아파트 단지 100세대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그냥 배출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물기가 많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약간 처리를 해서 깨끗한 그러니까 약간 물기를 최대한 빼서 이렇게
그리고 다른 이물질들이 섞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바이오 매스 플랜트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바이오 가스,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들은 액체 비료, 액비라고 얘기하는데 액비로서 생산이 되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다시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메탄가스는 이제 주로 우리가 도시가스로 쓰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료로 쓸 수도 있고요. 내지는 그것을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에너지로 발생시키거나 나머지 부산물들은 액체 비료로 쓸 수 있어서 모든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전부 자원으로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가스 에너지와 액체 비료를 생산해서 그것이 오가마찌는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2기 중에 1기는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근데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것을 할 때 투입 자금을 지역 주민들이 같이 출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AP뱅크라고 하는 이제 시민 자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빌려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 농가와 주민이 개발한, 그러니까 대형 이런 바이오매스 플랜트가 아니라 소규모의 분산형 적정 규모, 적정 기술이 반영된 그런 형태로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협력하는 협력 과정에는 그 지역 채소를 제공하는 지역 통화를 지역화폐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화폐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액체 비료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액체 비료를 받아간 도시농업을 하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화폐로 살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순환적인 지역 경제도 만들어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협력 세대에서는 부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별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내어놓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수거해간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매스 플랜트에 넣어서 이제 액체 비료와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액체 비료는 지역 생산 농가, 이제 특히 도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들이 생산한 생산물은 또 지역 통화로, 지역 화폐로 농작물을 살 수 있는 이런 수단적이고 자립적인 어떤 지역 경제까지도 만들어내는 형태로 환경의 문제, 생태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등포 환경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내용물을 목표로 그리고 어떠한 틀 안에 이렇게 담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좀 앞서서 계속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영등포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라고 하는 제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영등포구 환경보존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요. 이 환경 거버넌스의 제도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 거버넌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만드는 환경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환경 보존을 위해서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체 등의 협력 체조로서 이 환경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구에서 했었던 뭐 환경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보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는 형태로 이러한 체제가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거고요. 프로스에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SDGs의 내용들도 참고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잘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형태의 틀이 필요한 것이
영등포 환경 거버넌스의 제도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될까요? 우선 지방정부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영등포구청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부와 기업, 시민의 어떤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형성하기 위한 협력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사실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보의 어떤 집중이나 내지는 어떤 권한의 집중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에 사실 많이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버넌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특히 이 영등포구에서는 환경적 감수성을 높여서 이념과 조직, 예산, 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둔 그러한 어떤 기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요청이 이 환경보전계획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시민사회에서는 역량 강화와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 주체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강화해서, 그래서 좀 행정과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적으로 맞추기 위한 자구적 노력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며칠 전에 만나봤던 환경 거버넌스의 위원분들은 그런 어떤 전문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부분은 충분히 잘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좀 더 계속해서 보충되어야 될 지점들은 결국엔 나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역량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이러기 위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평생 환경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착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관심과 자율적 참여를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도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공익 가치에 대한 책임 의식도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ESG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ESG 지수를 발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관련되어서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기업이 그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평가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훌륭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실제로 ESG 투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어떤 그런 펀드가 조성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어떤 공익 가치에 대한 책임 의식을 좀 더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책임 의식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 기업 운영을 위한 그런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공익 가치에 대한 책임성들도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뭐랄까 사회공헌 부서라든지 이런 특정 부서, 기업 안에서도 어떤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기업 안에 전체 모든 부서가 사실은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해서 거버넌스 체계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등포구 환경보존계획에 담겨져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영등포구 환경 거버넌스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좀 더 보충되고 그리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어떤
활동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등포구 주민들이 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좀 더 어떻게 만들면 보충하고 만들면 좋을까에 대해서 앞으로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런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서 영등포 환경 거버넌스가 더 한 발짝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틀거리나 체계 이런 것들이 구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